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세상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파이코인 일파만파 뭐 이런 포인트를 썼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연하게 파이코인이 그 파이페스트를 통해서 뭐 한 150개국 이상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영상들이 올라왔다, 뭐 이런 포인트를 보면서 일파만파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바람에 이제 일파만파로 표시했고,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에서 사실 제가 그동안 파이코인을 하게 된 동기, 그 전에 이제 여러 알트코인, 뭐 XRP가 제가 주로 많이 이제 스타디했던 거고, XRP와 같은 레벨에 있는 XLM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솔라나라든가 그 카르다노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을 공부를 하면서, 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런 실생활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파이코인도 이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 역시 그 알트코인의 대장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포인트를 썼었는데, 파이코인이 알트코인의 대장이다, 뭐 이런 포인트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조회수가 상당히 많아서, 최근에 조회수가 한 5천 전후였는데 이번에는 뭐 한 7천 내지 8천까지 가는 이런 것을 보고, 그동안 사실 조회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힘이 빠졌었는데, 이게 사실 남들이 보면 어떻게 어그로라고 이제 표시할 수 있지만은, 뭐 제가 볼 때는 파이코인이 일파만파라든가 파이코인이 알트코인의 대장이라든가 뭐 이 정도의 포인트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좀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 제가 막 혹시나 좀 과장해서 어그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워낙 그동안 좋은 말만 이렇게 썸네일을 달다 보니까 제목 같은 것이 선택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좀 양해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어외에 이제 질문 내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댓글도 달려졌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이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좀 더 알고 싶은 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보고도 이제 이런 그 블록체인의 노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노드를 하지 않는 분에게도 이런 그 보상이 가는 이런 일도 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얘기도 하면서, 이런 오류나 단점을 언급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유튜브들이 그게 이제 노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곳에 아마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 답변을 듣지 못하니까 그걸 통째로 싸잡아서 답변을 회피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더 기술적인 문제는 노드에 관련되는 것은 노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이런 전문 카페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그 모더레이터들이 있는 채팅룸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그런 질문을 해야지 유튜브에 댓글 하나 달아서 본인의 어떤 의문점을 다 알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답글 달기가 사실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중에 뭐 그렇게 큰 변화의 뉴스들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뉴스가, 국내 이제 가상자산 보호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오고 입법이 이제 예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을 이제 예고해 놓고 있는데, 내년 7월 19일부터는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한 이후에 법제처 심사라든가 차관회의라든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입법이 되면 시행이 되니까 어떤 큰 변화가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말 그대로 가상자산 보호법이기 때문에 거래소 보호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보호 차원에서 이제 규제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 이제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블록체인 관련되는 이런 것들도 법 테두리 아래에 들어와서 이제 규제를 한다, 이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여기서도 구체화된 게 이제 NFT 같은 걸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NFT는
뭐 수집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상자산에 포함해서 규제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도 이런데 수집 목적을 이용해서 NFT를 대량 생산해서 이걸 마치 이제 상호 대치가 가능한 방식으로 만일에 이걸 만든다면은 그건 가상자산에 포함시키겠다. 그건 추후에 얘기할 걸로 이렇게 넘기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CBDC가 앞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면은 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은 제외되겠다. 이거는 공적인 차원에서 발행되니까 가상자산 차원에서는 이제 빼내겠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가상자산을 그동안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던 거를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정포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것만 해도 이미 가상자산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전자적으로 이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고 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자적 정표로 봐서 이제 이걸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들은 가상자산의 범주에 두지 않겠다 하는 이런 포인트하고도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디파이를 어떻게 이제 국내에서 정의하는가가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미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디파이를 하고 있기도 하고 등등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디파이의 경우 서비스 운영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 대상으로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핀 뒤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서 디파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언급을 자세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그 디파이는 허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앞서가는 것보다는 글로벌 규제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좀 유보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암호화 가상자산을 이렇게 이제 정의도 내리고 NFT는 뭐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내년 19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뭐 시행에 따라서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특별한 내용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국내에 제도권으로 보호하는 법이 있다 하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니냐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역시 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련되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블랙록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 월가 은행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출했던 그 ETF 신청서를 수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저도 궁금했는데, 여기 AP를 이제 Authorized Participant에서 공인 참가자 또는 지정 판매회사, 이렇게 이제 ETF 지정 판매회사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이제 암호화폐 경험이 있는 마켓 메이킹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AP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블랙록의 신청서를 수정하면서 JP 모간과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현금을 이용해 블랙록 ETF와 AP 역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전통은행 참여 유도를 시겠다.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제 ETF를 신청하면서 이 암호화폐계에 JP 모간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은행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유동성을 키워나가겠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그동안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는 걸 말씀 좀 드려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의 범위가 넓어졌고 블랙록 비트코인 ETF 수정안이 21곳을 고쳐 제출했다. 여기에 이제 21곳을 고쳐 제출한 것 중에 리플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SEC가 이제 리플 관련되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례를 언급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SEC 또는 연방법원이 비트코인을 정권으로 분류하면
ETF 주식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ETF 펀드가 해지 또는 청산될 수 있다고 이제 명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XRP 발행자에 대한 SEC의 조치를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블랙록이 ETF를 신청하는데 SEC가 방해해서 이런 그 ETF의 이 운영에 불리하게 만들지 말라는 경고성으로 들리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 블랙록은 물론 이제 SEC가 블랙록과 같은 그런 그 거대 자산 운용사하고 이제 거의 뭐 보조를 맞춰 가다시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침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 정권으로 분류한다면은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오고 그렇게 투자 손실도 가져오고 하니까 그와 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블랙록이 ETF 수정안을 제출하면서까지 이제 판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데 반해서 그 세계 2위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가 이제 자산 운용사로서 이제 ETF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 상품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 하고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블랙록하고 다르게 뱅가드는 비트코인 ETF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제 들여다본 것들인데, 이유는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 높은 변동성은 투자자들의 장기 수익 창출을 보장하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국이 제3위 자산 운용사로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도 ETF 출시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포인트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직접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 암호화폐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있는 두 자산 운용사의 서로 다른 면모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ETF 승인이 뭐 1월 15일, 내년 1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루어질 걸로 하고, 거의 뭐 지금은 90% 이상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이런 와중에 구글이 마침 또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신탁 광고를 허용한다. 이렇게 이제 구글의 정책이 바뀌어 나온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내년 1월 29일부터 이제 적용한다고 하니까, 인정 절차 완료한 뒤 SEC에 등록된 가상자산 신탁의 경우는 광고를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기대감과 맞물려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그동안 구글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공개라든가 디파이 관련되는 거, 가상자산 투자 컨설팅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탁 상품만 허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도 가상자산이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지는 흐름을 읽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레스케일 같은 경우는 SEC의 비트코인 신탁 광고를 이미 등록해 놓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승인이 될 것에 대한 신호다 하고 이런 보는 그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지위를 되찾았다 하고 이제 뉴스가 나와 있어서 이게 주는 의미가 뭔가 하고 저도 잠깐 들여다봤는데, 그 지난해 S&P 지수 등 주식 시장과 거의 동조화하다시피 했었는데, 주식이 올라가면은 비트코인도 따라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안전자산인 금값하고 같이 이 시세가 이루어지는 게, 금값이 올라가면은 암호화폐도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작년에 일어났던 그 실리콘밸리, 크레디트 스위스 등 은행 경영 위기가 촉발되면서 이 자산들이 이제 동반 상승세를 보였던 그 이후에 이렇게 주식하고
달리 금값 같은 이제 안전자산하고 같이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쓰는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그 서클 CEO에 있는 제레미 알레르가 CNBC에 이제 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경제 혼란의 안전한 피난처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가다가 다시 또 여러 가지 이제 블랙록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지난번 그 워렌 엘리자베스가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단속하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런 걸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숏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겠지만은, 이런 그 암호화폐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없이 우상향 상승하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보고 있어서, 우리 파이코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혀 변함없이 내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희망대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SC하고 이런 그 암호화폐 관련되는 얘기가 이제 주로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 CFTC 위원장이 이제 CNBC하고 인터뷰를 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연장선상이지만은, 이런 이제 지금 뭐 비트코인 ETF가 시청하는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암호화폐는 현행법상 상품이다, 정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은 기존 발전에 맞춰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이 암호화폐의 경우는 법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상 대부분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발언들을 이제 쭉 또 보니까 지난 8월 달만 해도 70% 정도의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현재는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이라는 말은 뭐 80% 90% 가까이가 상품이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규제의 틀 마련이 시급하다. 이게 이제 이분은 바로 이렇게 암호화폐가 기술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데 법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괄적인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솔직한 포인트로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 가장 큰 도전은 CFTC와 SEC 간 영역 다툼이다라는 이런 포인트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수십 년 된 낡은 법률을 새로운 기술적 진보에 적합하도록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제가 옛날 그 영상에서 영국의 자동차가 새로 도입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살던 마차라든가 이런 보에 살던 사람들이 자동차가 가니까 위험하다 해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앞에 고용인을 둬서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 지나가도록 만들었던 그 빨간 깃발법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니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빨간 깃발을 든 고용인을 고용해야 된다는 빨간 깃발법을 만들었던 그 영국을 보면서, 암호화폐가 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법이 만들지 못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마치 빨간 깃발법을 그 강조하고 있는 SEC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빨리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미국이 빨리 만들어지면은 우리나라 가상자산보호법도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 갈 것 아니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파이코인은 이미 제도권 안에 들어왔던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제대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이제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라는 분이 계신데, 갤럭시 디지털 CEO라는 분이 그동안 XRP를 무시했던 내 견해가 틀렸다. 이 본인의 견해를 틀렸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분이 이제 이런
XRP를 무시했던 본인의 견해가 틀렸다는 것을 뉴스에 인터뷰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서 이게 이제 갤럭시 디지털은 암호화폐 전문 금융 서비스 하는 기업인데 여기에 CEO가 마이코 노브그라츠라 해서 이분이 이제 그 리플 아미 커뮤니티는 진짜였다. 그들은 리플 생태계와 코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리플은 이제 비트코인처럼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XRP가 이처럼 이제 이 양반은 그 SEC 소송을 당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 힘을 유지하고 살아남는 것을 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의외로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XRP가 진짜였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동안 본인이 XRP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내 견해는 틀렸다 하는 이런 내용을 쓴 걸 보고 이 양반도 상당히 솔직하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울 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전 골드만삭스의 임원으로서 나와서 이제 트레이더로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이런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뭐 이더리움이 뭐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이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XRP 소송을 보면서 절호의 기회였다 하면서 본인이 XRP를 구매했던 그런 내용을 소개했던 것이 이제 기사화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XRP가 소송 당하는 걸 보고 이렇게 XRP가 소송 당하는 것이 XRP를 무시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때 XRP를 구매해야 될 찬스다 하고 이제 XRP를 구매를 했다는 그 본인의 그 XRP를 구매해야 됐던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XRP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유명한 분들이 파이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독일 중앙은행 도이치 분데스뱅크에서도 이런 금융 환경을 뒤흔들 수 있는 리플의 이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XRP의 그 내용들을 언급하는 걸 지금 봐왔고 사우디 아람코가 SBI하고 소프트뱅크 SBI하고 디지털 자산 투자 협업을 했다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뉴스로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SBI는 그 소프트뱅크는 이제 XRP를 이제 지원하고 있고 XRP를 활용해서 이런 그 해외 송금망을 엄청나게 많이 구축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 사우디 아람코하고 협업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암호화폐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이유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했는데 디지털 자산과 반도체 영역이라고 얘기하면서 디지털 자산은 토크나 실물 자산이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토크나 실물 자산이 암호화폐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니까 SBI가 이제 사우디 아람코하고도 이런 협업을 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렇게 암호화폐가 가는 길들이 정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크게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파이코인의 채굴을 하면서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